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정말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회유도 해보고 압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새로운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말미에서는 저희가 피플인사이드 통해서 현재 핫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RN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토크를 이어나갈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평균 4억 4천만 원이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정부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환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상 가격을 한번 이렇게 내봤는데요. 4억 4천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시장에서는 좀 정부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부터 기자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문정훈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정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 강남 4구의 15개 단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부담이 많은 단지는 평균의 2배나 많은 8억 4천만 원이었으며 반대로 부담이 덜한 단지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20개 단지는 평균 3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계산해 발표하면서 당초 수천만 원으로 생각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자칫 사업이 중단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던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적용이 유예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갭 투자와 같은 투기 수요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 주택의 주된 공급원인 재건축에 규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개발과 같은 다른 정비 사업에 대해선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 예, 문정우 기자 통해서 현재 정부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이 부분 저희가 또 심층 토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앞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이게 평균 4억 4천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이번에 예상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바뀌는 부동산 세제 가운데 이 재건축 관련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주말에 피부로 확 와닿는 이제 정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 부담금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사실은 대상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해서 재건축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그 이외에는 거의 이제 이주하고 신규 분양이기 때문에 이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한 단지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건 물론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이 단지명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거론되는 단지들이 대부분 이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지난해 이제 이주비 7천만 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대치 음마 아파트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단지인데, 이들 아파트에 대한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 모의 실험 결과 최고 아파트 이제 강남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최고 가구당 8억 4천만 원이 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예. 평균 4억 3,900만 원 정도 강남구에서는 이 환수제로 부담금을 물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인데요. 사실 이 부담금 규모면 8억 4천만 원이면 다른 자치구에 있는 30평형대 집을 하나 아파트 사죠. 가격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실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역추산하게 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최고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을 낸다는 건 예. 역산하게 되면 2배 정도 그 이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2배 정도, 한 17억, 한 5천만 원, 18억 원 가까이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이 부담금 폭탄을 예고하는 이유가 뭐냐?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판단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다. 네. 투기성 이 자금이 이제 굉장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더 이상 재건축으로 돈 번다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퇴를 놓겠다라는 이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충격요법을 가한 건데 과연 이게 진짜 이제 약발이 먹힐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산정 금액이 나오고 나서 좀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춤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평균으로 4억 4천 예. 그리고 최고가 8억을 넘는데 네. 이럴 경우는 4억 4천 같은 경우는 강북의 중형 아파트 가격이고 네. 8억 이상이라고 하면 강남의 집 한 채를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담금이 상당히 조합원들에게는 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근데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조합원들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일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자. 네. 혹은 일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부담금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우선 스탑을 하자라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갈등이 나타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예. 근데 갈등이 있으면 추진력이 떨어질 거고요. 그게 아무래도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중요한 것은 강남의 초과이익 이렇게 부담금이 커지게 되면은 사업 추진도가 느려지고 네. 즉 향후에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질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당분간은. 그렇죠. 당분간. 예.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추산을 했을 때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동향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문정우 기자가 전해준 얘기 중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연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통해서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사실 정부는 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워낙 이제 부작용이 많고 그런 이유로 부인을 해왔는데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에는 또 느닷없이 현재 30년인 이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토부 수장이 그 정도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행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재건축은 거의 지금 거의 모든 규제가 다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예. 사종 규제 세트라고 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불가능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안하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연한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안. 거기에다가 지금 강남 이 부동산 사무소에는 국세청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단속과 함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강남 재건축이 그래도 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수록 오히려 더 뛰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사실 가장 지금 재건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금과 그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느릴 경우에는 사실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당연히 투기 수요는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 유일한 사실 서울 지역, 강남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인데 이럴 경우 현 정부 내 임기 내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감히 이익의 절반 이상 억대 단위의 세금을 내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네. 리스크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 단초인 강남 재건축을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오히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남아있는 규제를 한꺼번에 옥죄일지 규제 일본대로 갈지 네. 아니면은 뭐 강남에 준하는 아니면 이제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강남에 이제 교육 인프라도 그렇고요. 시설, 사회, 이 편의 시설이 이제 쏠려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하는 정책을 펼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헤드라인 중에서는 강남을 때렸더니 수도권이 쓰러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았었는데 이것도 어떤 연안 재건축 연안에 대해서도 강남을 잡으려고 하긴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년 후반에서 30년 정도 된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한번 추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우선에는 중계동하고 예. 목동 단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를 보면은 지금 30년부터 가능한 네. 재건축, 즉 1987년부터 91년까지 그 준공된 단지 중에서 무려 85% 이상이요. 비강남권이었고 예.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15%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즉 이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40년을 연장이 될 경우 강남 상구보다는 비강남권에 타격을 받는 단지들이 더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연장이 될 경우에는 사업 기존 연한을 채워가지고 사업이 시작한 단지와 네. 그리고 사업을 그 진행을 이제 넘지 못한 단지들 간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남구 압구정의 그 미성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최근에 연한을 채워가지고 안전 진단을 신청을 했어요. 네.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2003년 참여정부 때도 네.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을 할 때 그 기존 연한을 채워서 추진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추진을 시작한 단지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래서 미성 2차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다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예. 반면에 상계동이라든가 목동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지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커져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건축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수요자들이 기대감이 꺾이겠죠. 그렇게 충격을 되면 다 받는 거죠, 네네. 그냥. 예.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목동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 향후에 집값의 영향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학습 효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은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비강남권의 이제 아파트들이나 참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초과이익 환수제랄지 아니면 재건축 연한을 더 길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반응이나 전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모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이번 규제들이 좀 재건축 시장을 한 단계 수그러뜨리는데 좀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역설이라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6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다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네. 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압박을 하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됐고요. 네. 또 정부의 이 교육 정책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자율형 사립고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강남 8학군 수요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시 원상복구됐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서서 뭐 거의 80~90%가 강남 외 지역에 포진돼 있는데 네. 그러면 정확하게 198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재건축이 올스톱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안전진단이 강화될 경우에는 그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모든 대책들이 공급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전부 다 규제를 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에요. 네. 대출도 그렇죠. 재건축도 그렇죠. 신규 주택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울의 경우는 빈 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원인데 예. 사실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일한 이 사실상 신규 주택의 공급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까지 올스톱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좀 꼬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건축 연한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내놓는 규제책들은 대부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단지들이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지금 강남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재건축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 워낙 명문 학군으로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들어오는 대기 수요자들이 너무 많고 네. 또한 업무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찾아 들어오는 수요, 교통, 문화 이렇게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즉 재건축을 억제를 할 경우에는 이런 대기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 다른 상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즉, 예. 재건축을 규제를 한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고급 아파트를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자꾸 억누르다 보면은 강남에서 다른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값 안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보자면 집값 상승폭이 그래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약간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게 집값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에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에 해당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즉, 초과 이익의 부담 금액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늦출 수도 있고 예. 사업이 추진이 늦춰지다 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네. 단기적이라는 역량이라는 예. 거죠. 거기에다가 재건축 연한을 또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또 역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강남의 대기 수요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판교 같은 그런 네.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혹은 다른 이제 공급을 예. 좀 더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강남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분명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약간 그 뉘앙스를 풍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큰 그림에서 규제는 계속 가하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고 이거는 시간을 좀 끄는 것 같다라는 막 이런 여론들이 나와요. 막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강남에 신규로 뭐 모든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서 신규로 굉장히 50층, 100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수요는 공급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 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 다른 거는 뭐 다 차지해 두고라도 세금 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 조세정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중과세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 때 이미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재건축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부담금을 더 내야 돼요. 네. 그 부담금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두 개 세금을 걷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사실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좋은데 난 1주택자예요. 그냥 나는 강남주택 하나 갖고 있어서 노후 대비하는 용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세금을 엄청 매기겠다. 네. 이렇게 되면 조세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위헌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사실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잠깐 이제 뭐 시행이 유예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규제가 정말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풍선 효과로 오히려 강남을 잡지 못하고 주변 지역을 되려 주변 지역의 신규 주택을 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이달 내로 대통령 직속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제 관련 안들 이제 논의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단 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큰 그림에서 규제를 하는 거는 스탠스를 계속 어필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느긋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한번 그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또 화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와 관련된 건데 뭐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도 뉴스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제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인철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인 그 재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아마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택과 토지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초순에 냅니다. 근데 지금 국회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자보다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 이 보유세라는 건 주택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조세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러면 후자, 다주택 이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걷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고 5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다 과세 표준도 이제 이 당초에는 공시지가의 한 80% 정도만 세액이 반영을 했다면 아예 80%를 없애서 공시가격 그대로 네.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그동안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에 합산 6억 원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물리는 세금인데 예.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제 발의한 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50% 인상하는 안을 보게 되면 다만 이제 실수요자들 반발을 좀 의식을 해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겠다. 네. 1주택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다소 세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이 법안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 대상자들의 이제 조세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 이거는 그러면 직접 이제 시장과 밀접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제 양재영 소장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유세 인상이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정말 약발이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재산세에다가 종부세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상승기이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에 산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핵심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요. 예. 그 마지노선만 생긴다면 그 대기 수요가 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보유세도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속성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이 내놨는데 이게 실제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 메리트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그 강남의 어떤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은 다 매도를 하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지역에 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좀 더 줘서 네.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다른 지역의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오히려 매입을 해서 예. 임대로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네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많이 하고 나서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역발상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인철 소장님께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유출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저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되 대신에 거래세는 낮춰야 되거든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래세 비중이 워낙 높고요. 보유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제 개편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급격하게 강남 핀셋이라고 해서 강남만을 타겟으로 핀셋 규제한다는 건 조세장도 너무 크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종부세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부나 자녀들로 쪼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보면 시장에서 지금 보는 시야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서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투기 세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실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투기 세력으로 보면서 규제를 변도로 가는 정책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게 다 규제를 변도였다면 공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천적인 형상, 공급수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없고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반발, 스프링 효과처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MB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어떤 주택 시장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 해법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추가 대책이랄지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RNC 연구소의 양주영 소장,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톡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